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요즘 중동 정세가 굉장히 일촉즉발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언제 폭격할 것인가, 진짜 폭격할 것이냐. 그런데 시리아에 연일 폭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진짜 할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란도 위기를 느꼈는지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우리는 반격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탄도미사일 16발 가지고 이스라엘 핵시설 폭격하는 훈련한 거 보여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하러 가면 이길 수 있나? 할 수 있나? 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란은 가만히 있냐? 그래서 붙으면 어떻게 되냐? 라는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공습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거리 전폭기죠. F-15I. 이 F-15I하고 지금 이란이 도입하려고, 긴급 도입하려고 하는 러시아제 수호이-35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핵협상 파토 위기에 있죠. 이란이 러시아에서 긴급하게 방공무기 수입을 요청했습니다. 에비에이션 라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이 오는 22년 1월 러시아와의 100억 달러 규모의 안보 및 국방 협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최소 24대 이상의 수호이-35SE, 또 2개 포대 이상의 S-400 방공 시스템, 정찰 위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100억 달러 규모의 딜인데 이제 긴급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2개 포대 이상의 S-400 방공 시스템, 이 S-400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거 아주 성능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한 개 포대에 한 1조 원 정도, 그러면 2개 포대니까 한 2조 원 정도, 그리고 정찰 위성 몇 개를 도입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에 통상적으로 한 4천에서 5천억 원, 그러면은 전투기 도입 예산이 최소 절반 이상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집트가 이걸 도입을 했을 때, 수호이-35를 도입했을 때 8,3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그걸 보면 여기 최소 24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48대 이상 또는 60대 이상 이 정도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아무튼 긴급하게 대규모를 들어온다. 그런데 전투기가 긴급하게 온다고 해서 그게 뚝딱뚝딱 올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런데 이 이집트가 17년도에 러시아하고 수호이-35 3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이집트가 17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왜 딜레이 되고 있냐? 미국이 이집트에게, 야, 니네들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사이를 가져가고 있는데 니들이 갑자기 러시아제 전투기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갈라서겠다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멈칫하고 납품을 지금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집트에게 주려고 했던 그 수호이-35가 이란에게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긴급하게 이란이 도입을 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F-15I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급하게 방공무기를 도입해 오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거는 우리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봐줬던 적이 없었죠. 반드시 폭격했습니다. 1981년도에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집권을 하고 이제 핵 개발을 하느라고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죠. 그 핵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서 이 F-16을 가지고, 당시 F-16 도입하고 며칠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 F-16 들고 가서 폭격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작전명 오페라죠. 제가 마치고 나서 전부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신인근의 군사TV에. 그리고 또 시리아에서 2007년도에 북한의 기술자들도 초빙해가지고 비밀 핵시설 만들었죠. 이걸 또 터키 쪽으로 우회해서 때려버렸습니다. 그게 또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죠. 그래서 그것도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피에로가 튀니지 쪽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튀니지 해안에다가 본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요트를 납치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또 이제 그 1500km 이상을 또 날아가가지고 또 작전명 우든레그 이렇게 해서 또 폭격을 해버렸죠. 또 엔테베까지 날아가서 인질을 구출해 오죠. 또 이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서 시리아 전투기 86대를 자기네들은 한 대도 격추되지 않고 86대 0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코어로 시리아 전투기를 완전 학살해버렸죠. 이런 이스라엘 공군이기 때문에 하면 한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이거 진짜 하겠구나. 그래서 수호이-35
빨리 도입하자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리아를 이렇게 폭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바로 대통령궁 3.8km 옆에 있는 국제공항을 때려버리고 여기 불법 무기 들어왔다 이거죠. 이란에서부터. 그리고 또 라타키아 항구 두 번에 걸쳐서 때려버렸어요. 지금 그저께 때린 거는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라타키아 항구 전체 야적장 전체의 3분의 2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대규모의 공습을 시행을 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폭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이란하고 커넥션이 있는 그런 무기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원흉은 이란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의회에다가 긴급 예산 1조 원, 이것도 공수병, 탄약, 폭탄, 공대지 미사일 이런 거 구매 1조 원의 예상을 청구를 했고 국회에서 처리를 해줬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벙커버스터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하려면 어떤 루트를 취할까? 제가 이제 지도를 쭉 펼쳐놓고 저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루트 A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날아가서 이라크, 요르단과 이라크를 관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가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요즘 이 이스라엘하고 UAE하고 아주 사이가 좋죠. 그리고 UAE하고 이제 안보 협력도 긴밀하게 하고 있고 회담도 막 하고 있는데 UAE에 가서 UAE에서 출격해서 때리는 방법, 이 루트 B가 있는데 UAE가 이란 바로 맞은편 호르무즈의 건너편에 UAE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영토와 UAE는 아주 가까운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때리고자 하는 핵시설 또는 테헤란하고 이스라엘 본토와 UAE의 거리 차이는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루트 A, 즉 이 요르단과 이라크를 관통해서 바로 들어가서 때리는 거리와 이 루트 B, 이 UAE에서 출격을 해서 때리는 이 거리가 불과 한 100여 킬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큰 이점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개를 섞어서 양동작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때리고 싶은 곳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아라크 지역이죠. 이 이라크하고의 국경 지역에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아라크 원자력 발전소는 중수로입니다. 중수로이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다량으로 추출되죠. 그래서 플루토늄 기반의 핵무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때리고 싶겠죠. 그리고 또 나탄즈, 이 나탄즈 핵시설은 테헤란 남쪽에 있는데 여기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또 때리고 싶겠죠. 그래서 수단을 제거하려면은 아라크와 나탄즈를 때릴 것이고 의지를 제거하려면은 이제 최고 수뇌부를 때리려면 테헤란을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테헤란, 나탄즈, 아라크 이 세 군데를 때릴 때 어떤 거리가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해보고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 해안가에 있는 부쉐르 여기는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예요. 수소하게 사실은 여기는 진짜로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요르단은 친미 국가니까 사실은 외교적으로 좀 눈 감아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라크는 완전히 지금 방공망이고 뭐고 다 붕괴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라크를 관통해서 이란 쪽으로 날아가면 테헤란은 1630km 그리고 아라크는 1440km 그리고 나탄즈 핵시설은 1580km 그리고 UAE에서 떠서 알다프라 기지가 있습니다. 이 알다프라 기지에서 떠서 올라가면은 테헤란 1500km, 아라크 원자력 발전소는 1320km 그리고 나탄즈 핵시설은 1400km 그러니까 아라크 같은 경우는 120km 정도를 본토에 이스라엘에서 갔을 때보다 120km 정도를 이익 볼 수 있고 나탄즈는 한 180km 정도를 이익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이익이지만 크게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공중급유는 필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인 F-15I 같은 경우에 전투 행동 반경이 한 1270km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공중급유 받아야 되는데 딱 이륙하자마자 급유를 해주면 3분의 1 정도의 연료를 세이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300-400km를 더 느릴 수가 있죠. 그래서 딱 이륙하자마자 한번 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조금 마중 나가서 한번 해주고 정도를 하면은 충분히 갔다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UAE에서 출국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륙하자마자 해주면 됩니다. 또 UAE도 공중급유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이란의 방공망이 해안 지역에 폭넓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UAE 지역에서 올라가는 것은 방공망, 즉 지대공 미사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극복하고 가야 되니까 아마도 이 루트 B 같은 경우는 UAE에서 출격하는 것은 조공, 진짜 때리는 주공은 이 본토에서 이스라엘에서 날아가는 이 루트 A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나탄즈와 아라크를 동시에 때릴 것 같으면은 나탄즈 때리는 것들 먼저 이 거리를 다 계산해서 동시에 딱 때려야 되거든요. 거리가 뭐 꽤 차이가 나니까 나탄즈 조가 먼저 가고 그리고 아라크 조가 뒤에 가서 딱 때리던 그 시점은 똑같은 시간에 때리고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거리 공습 작전의 선봉인데 F-15I 람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번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람. F-15I 람은 걸프전 이후에 장거리 보복 타격 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소요 제기되어 1996년부터 25대가 도입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이스라엘 버전입니다. 레이더와 전자장비, 무장을 이스라엘 사양으로 개조했으며 2016년 성능 개량을 통해 F-15 MSIP-2 이상의 공대공 능력과 정밀 폭격 능력을 보유한 4.5세대 전폭기로 환골탈태했으며 현재 F-15EX 사용으로의 개량과 추가 도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이글, 우리 F-15K처럼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예요. 폭격 능력이 아주 강화된 전폭기인데 우리 F-15K는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뭐 두 번의 성능 개량을 통해서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자전 능력 아주 강화시키고 그런 굉장히 강력한 성능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5K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레이더, 전자전 능력 이런 것들이 뭐 압도적입니다. 지금 미군 거보다 어쩌면 더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군력 지금 망해 있죠.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이란 공군력 또 지대공 미사일 이 정도 같으면은 거의 뭐 이스라엘이 무인지경으로 들어가서 때릴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긴급하게 수호이 35 SE를 도입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전투기가 뚝딱뚝딱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종 전환 훈련하고 해야 되니까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내년 즉 2022년 상반기에는 이란은 이것을 가동하기 힘들 것이다. 상반기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그럴 가능성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만약에 상반기에 들어오면 하반기가 되면은 이 수호이 35가 운용을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하면은 뭐 무인지경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데이터 상으로는 최강의 전투기 4.5세대 플러스급 전투기가 바로 수호이 35 SE. 스텔스 빼고는 내가 제일 세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호이 35 SE를 보면 구소련의 주력 제공 전투기였던 수호이 27을 현대화한 개량형으로 1988년 첫 비행을 했으나 양산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 전자장비 일부를 교체하고 등장한 4.5세대 플러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 성능과 엔진 추력, 공중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세계 최정상급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코브라 기동 보여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전투기의 발전행입니다. 그래서 이 어비스-E 레이더를 장착했는데 이 어비스-E 레이더가 페사 레이더, A선 아니고 페사 레이더인데 이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라고 자신들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제곱미터 정도의 대형 기체를 한 400km 정도에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검증된 바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스텔스기 빼고는 다 이긴다 라고 하는 수호이 35. 그래서 한번 이 카탈로그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F-15I는 복좌형입니다. 2인승이고 수호이 35는 1인승입니다. 크기는 수호이 35가 훨씬 큽니다. 이 길이는 F-15I가 19.43m, 폭은 13.5m, 높이는 5.63m인데 여기 수호이 35는 길이가 21.9m. 그러니까 뭐 한 2.5m 더 기니까 이걸 진짜 옆에 세워놓으면은 정말로 독수리하고 큰 백조하고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리고 폭은 13.5m인데 여기는 15.3m.
그리고 높이도 여기가 한 30cm 더 높고요. 자체 중량은 F-15가 14.4톤, 여기는 17.2톤. 더 무겁죠? 최대 이륙 중량은 F-15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엔진이 효율이 더 좋단 말이 되겠죠? 36.75톤의 최대 이륙 중량. 여기는 수호의 35는 34.5톤. 그런데 엔진 추력은 보면은 공개하고 있는 엔진 추력을 보면은 여기 F-15는 129kN짜리 두 개의 엔진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142kN짜리 엔진을 두 개를 넣었으면 이게 최대 이륙 중량도 더 낮고 뭐 이런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속도는 여기는 최대 F-15는 마하 2.5, 여기는 마하 2.25. 그리고 최대 중력 하중 계수는 9G 이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F-15는 실전에서 12G 이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상승률은 초당 254m를 올라갈 수 있고 여기는 초당 280m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근접전에서 F-15가 힘들겠죠. 여기는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레이더는 A사 레이더, 여기는 패사 레이더,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인데 이제부터 누가 이기나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일단 BVR, Beyond Visual Range, 즉 가시거리 밖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 일단 이 수호이 35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자기네들의 주장으로는 400km를 본다. 한 10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기를 400km에서 본다. 그런데 F-15가 RCS가 워낙 크죠. 그래서 400km에서 발견된다 치고, 그리고 F-15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레이더가 5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를 280km에서 본다 라고 했으니까 이 수호이 35가 F-15를 볼 때 여기 F-15는 이란의 수호이 35를 못 봅니다. 그리고 이란의 수호이 35는 KS-17이라고 하는 400km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이걸 쏘겠죠? 그런데 이걸 F-15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폭격기를 때리기 위해서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에 F-15는 폭격기하고 차원이 다른 이런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전자전 제밍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KS-17 정도는 안 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되고, 문제는 이제 이 R-77 아더라고 하는 이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사거리가 한 170km. 이걸 선방을 먼저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R-77이 들어왔을 때 이 F-15I가 과연 맞을 것이냐. 전자전 제밍을 들어가서 R-77을 회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F-15 같은 경우는 280km에서 보는데 이 F-15가 가지고 있는 암람 이 C7형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뭐 한 105km,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IW ER 이것도 사거리 한 100km. 이러다니까 F-15는 100km 정도에 들어가야 공격을 일타를 때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원거리전에서는 수호이 35가 압도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선방을 보내는 이 일타를 F-15가 맞냐 안 맞냐 이건데 F-15가 맞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 왜? 전자전기를 대동하고 가서 전자전 제밍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베카 계곡에서 86대 0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이렇게 전자전 제밍을 했기 때문이고, 이 이스라엘의 SPS-2110 이 전자전기가 정말 뭐 미국도 감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스텔스기가 아닌 F-16, F-15 이런 걸로 이 시리아를 무인지경으로 달리면서 때릴 수 있는 게 전부 전자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호이 35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제 수호이 35는 이 키비니라고 하는 L175 이 전자전 제모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가 이란에게 이걸 팔까? 팔았던 전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전자전 제모를 주면은 그들이 그동안 수집해놨던 모든 적 정보를 다 넘겨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죠. 동맹도 아닌데. 그러면은 원거리에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F-15가 전자전 제밍을 통해서 여기 이 수호이 35를 먹통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이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원거리에서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수호이 35가 이기겠지만 이 전자전기의 백업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이스라엘의 F-15I가 강력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일타를 주고받으면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근접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근접전으로 들어갔을 때 더그 파이팅을 할 때 그럼 누가 이기냐?
그냥 순수하게 2차 대전 때처럼 기관포를 쏘는 이 상황. 그래서 꼬리를 잡고 기관포는 직선으로 날아가니까 꼬리를 잡아야 되는 이 상황 같으면은 수호이 35가 이기겠죠. 왜? 여기가 훨씬 더 기동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건 요즘의 도그 파이팅은 이런 꼬리 잡기가 아니고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으로 인해서 누가 먼저 보느냐 이건데, 봤을 때 누가 가진 미사일이 더 확실하게 꺾어서 날아가냐 이겁니다. 꼬리를 잡혀도 그냥 쳐다만 보고 눌러버리면 날아가니까, 요즘은 미사일이 뒤로도 확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슨 미사일은 360도 전방향으로 그냥 마구마구 날아가죠. 그런데 수호이 35가 가지고 있는 이 아처는 한때 이 아처가 나왔을 때 세계 최강의 단거리 미사일이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요즘은 전부 다 이 실체가 다 뽀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처 같은 경우는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있지만, 이게 이 조종사의 눈과 수평일 경우에 한 90도 정도로 날아갑니다. 수평일 경우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평 아니고 수직 이렇게 사선이라도 전부 180도까지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처는 수평일 경우에만 90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상대 전투기가 수평으로 유지해 주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업다운하고 난린데. 그래서 수평이 아닐 경우에는 한 60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근접전에 들어가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격투전에 들어가면은 압도적으로 F-15가 이길 것이다. 미사일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미사일 다 떨어지고 이제 기관포로 싸울 경우에는 수호이 35가 이기겠죠. 기동성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적죠. 자, 그래서 또 이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미 털린 수호이 35의 데이터인데, 사실 여기 날개 끝에 달려있는 이게 이제 키비니 전자전 파드예요. 이걸 가지고 러시아가 정말 황당하게도 미국을 자극하면서 자랑을 한번 해버렸습니다. 2021년 2월에 시리아 남부 지역에 IS 잔당이 있었는데, 그걸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슈퍼호넷들이 폭격을 하러 갔어요. 폭격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슈퍼호넷들이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수호이 35가 러시아 전투기들이 나타난 겁니다. 21년 2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 수호이 35들이 나타나고 직후에 이 미 해군 항모의 미국 슈퍼호넷 전투기의 레이더 항전 장비가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먹통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있는 이 키비니 전자전 바드를 가지고 전자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력을 한번 보여줬죠. 우리 이 정도야 하고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 전자전 제밍을 펼칠 때 또 레이더 파도 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비스-E 레이더도 쏘고 전자전 제밍도 하고 이렇게 한번 쇼를 했어요, 러시아가. 문제는 그 쇼를 할 때 슈퍼호넷 인근에 미국의 전자전기인 그라울러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라울러가 그 전자전 또 이 어비스-E 레이더의 전파, 그리고 이 키비니의 전자전 전파 전부 다 수집을 했죠. 전파를 수집당했다고 한 것은 그 전파를 제밍할 수 있는 방해 전파를 개발당했을 확률이 아주 높겠죠. 당연히 미국은 이 키비니 전자전 파드의 이 방해 전파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역방해 전파를 개발했을 것이고, 이 어비스-E 레이더의 방해 전파를 당연히 개발했을 것이고, 또 이 어비스-E 레이더는 이미 R-77 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인도하고 미국이 여러 번 공중전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비니까지도 이번에 들켜버렸으니까 이건 완전히 무력화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자기네들 한번 위력 한번 과시하려고 이거 한번 켜서 쇼 한번 했다가 슈퍼호넷 먹통 한번 만들었다가 자신들의 정보 그대로 그냥 미국에게 넘겨줘 버렸던 사건이 바로 21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통한다. 그래서 이란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겁니다. 이 수호이 35가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때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도 그게 급하기 때문에 수호이 35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F-15I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F-15I만 가는 게 아니라 F-35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스텔스기까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불법적인 핵 개발을 계속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보게 될 광경은 바로 이렇게 정밀 유도 무기가 눈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든 북한이든 불법 핵무기 개발, 국제질서 위반하고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죠. 자꾸 하면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했던 아주 강력한 장거리 폭격 작전,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를 때렸던 작전명 오페라, 그리고 시리아 비밀 원전을 폭격했던 소프트 멜로디 작전, 그리고 피에로를 때렸던 우든레그, 그리고 베카 계곡에서 86대 0의 무지막지한 전과를 올렸던 이 베카 계곡 전투,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링크를 해드리겠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손가락으로 터치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